갈래복합 10. 김유정의 동백꽃하고 조세희의 이 작품인데, 두 작품의 공통점이 뭐냐면 요거죠. 신빙성 없는 소설자라는 거지. 신빙성 없는 소설자라는 게 뭐예요? 독자보다 정보가 적거나, 읽는 독자보다 아는 게 없거나, 약간 멍청하거나, 아니면 너무 어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우리 고전 소설의 소설자는 대부분 뭐 서술상의 특징이라는 게 거의 좀 일관되지. 전지적 서술자. 고전 소설은 대부분 그래요. 그죠?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서술자를 의심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자의 말하기를 신뢰하며 당연히 사건의 의미를 서술자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그런데 현대 소설에서는 서술자가 좀 다양하죠. 고전 소설에 비해서 다른 방식의 서술 방식이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신빙성 없는 서술자, 이게 좀 독특한 미학적 효과가 있대. 대표적으로는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손님과 어머니에서는 서술자가 누구야? 6살짜리 오키잖아. 그러니까 약간은 아직은 엄마와 그 아저씨의 선생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아예 몰라. 그러니까 독자보다 아는 정보가 적지. 김유정의 동백꽃. 동백꽃은 이 서술자가 나인데 1인칭 서술자인데, 얘가 지금 뭘 모르니 점순이의 마음을, 진심을 모르는, 그러니까 독자보다 아는 게 적다고. 그래서 김유정의 동백꽃 대표적인. 그리고 최만숙의 시숙에서는 걔도 뭐야,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왜곡된 가치관을 가진 서술자잖아. 그래서 독립운동가인 삼촌을 되게 바보 같고 멍청한 인물이라고, 그리고 자기는 일본 여자만 좋아한다고, 왜곡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서술자이기 때문에 이 독자는 이 서술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얘는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서술자라는 걸 우리 이미 독자는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다시 한번 비판적인 생각을 하면서 이 소설을 읽어야 돼. 그리고 조세희의 요 작품, 이 작품이 대표적인 신빙성 없는 서술자를 통한 작품이다. 그 지문에서 제시하는 건, 신빙성 없는 서술자라는 건 작가의 인식이나 가치관을 대변하지 않거나, 그죠? 이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는 서술자로 정의된다. 그래서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 미성년의 순진한 서술자, 부적절한 가치관을 지닌 서술자는 상황 자체를 잘못 생각하는 거지. 그리고 미성년자 순수한 서술자는 순박하거나 해석물적을 몰라.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오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해. A 부분, 신빙성 없는 서술자는 무지, 가치관으로 인해 상황 파악이 부족해.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이 서술자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어.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돼. 그래서 서술자의 말하기 너머에 있는 어떤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가 추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그 순진하고 어리숙한 서술자라면 재밌고 귀엽고 연민을 느끼지만, 가치관이 잘못된 친일파가 서술자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인물을 비판하면서 읽게 되겠죠. 조세희 작품이 약간 낯선 작품이니까 6번의 보기구나. 자, 중요 소재는 재판이래. 지금 재판하는 상황에서 서술자가 막 서술을 하고 있거든. 여기에는 재판에는 피해자, 가해자, 증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이 과정에서 재판 참여자의 입장이, 지금 입장이 다르잖아. 완전 재판이니까. 대립하면서 사건과 연관된 계층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시각도 다르다는 거지. 입장이 다르니까 그걸 바라보는, 똑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도 완전히 반대되겠지. 지섭이라는 애가 증인으로 나오고, 나라는 서술자가 방청객인 등장인물로 나오는 나가 서술한다는 말이야. 지금 나가 누구냐면 사장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자본가 계층인 우리와 노동자 계층인 저 지섭, 저희들 상황 자체에 대한 판단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겠지.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라는 것. 지금 나라는 서술자는 자본가의 아들이야. 응?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그런 걸 먼저 계획, 결정, 지시 확인할 수도 확인할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작은 악당은 몰랐다. 자, 내가 누군가를 작은 악당이라고 칭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는 되게 바쁜데 얼마나 정신없는 사람인지 저 작은 악당은 알지 못해.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이게 지금 난장이 얘기일 거야. 조세희가 뭐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의 그 작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육이 좋지 못해 우리보다 작고 약하지만, 그 작은, 얘네들은 지금 노동자 계층을 얘기하는 거지. 그 작은 몸 속에 모진 생각들만 쳐놓고 사는 이런 부류들. 지금 이 자본가 계층의 그 아들이 그 작은 악당을 이런 부류들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그 작은 몸 속에 모진 생각들만 쳐놓고 있다고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들은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본, 경영 어쩌고 저쩌고를 누리는 생존을 공박하고, 지들은 무서운 동물에 중독되어 서서히 죽어간다고 단정했다. 지금 자본가가 노동자 계층을 뭔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서술이다. 그 중독 동물이 서로 가난이라 하고 그들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했다가 해도 아버지에게 그 책임 물어서는 안 되지. 이건 나 서술자 나의 입장이야. 그들은 저희의 자유의사에 따라 은강 공장에 들어가 일할 기회를 잡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떠날 수 있었잖아. 공장 일을 하면서 생활도 나아졌잖아. 이건 나의 입장이죠. 그런데 또 찡그린 얼굴을 펴본 적 없다. 쟤네들은 항상 찡그리고 있어. 머릿속에는 소의 의미 있는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불가능한 이상사회. 내가 생각할 때는 쟤네들이 얘기하는 함께, 모든 사람이 함께 웃는 세상은 불가능한데 쟤네들은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더라. 그래서 늘 욕망을 억누르고 비판적이고 향락과 행복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고 했다. 이상의 현실을 대해보는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 지금 요런 어떤 단어들이 찡그린 얼굴, 이런 부류, 이런 종류의 엄숙주의자들을 이런 단어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단어인지를 판단하면서 가야 되겠죠. 나는 넌더리가 낫다. 지겨워.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살인까지 했는데 지금 누군가 죽였어. 변호인은 그를 살려내기 위해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증인으로 불렀다. 지금 어느 쪽이 살인을 했어? 노동자가 살인을 했고. 근데 그 살인자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와 같은 종류의 인간을 지금 증인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지섭이라고 그랬죠? 한지섭이었다. 그가 증언대로 올라가 양심에 따라 이렇게 맹세했을 때 나는 그가 조금 큰 악당, 얘는 지금 얘도 나쁜 놈이네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남쪽 공장에서 올라왔다는 그는 손가락이 8개래. 뭔가 이 손가락이 8개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공장에서 노동을 하다가 아버지의 공장, 우리 아빠의 공장에서 2개를 잃었을 것이다. 노동자 입장에 있는 사람이 지섭이겠지. 콧등도 다쳐 납작하게 내려앉았고 눈 밑에 상처가 있고 나는 처음부터 그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았어. 듣지 않기로 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손가락이 8개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나는 짜증나. 기분 나빠다. 72개가 자 손가락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상황에 대한 그의 이해에 영향을 끼쳤을 거야. 쟤는 완전히 쟤네 편일 거야 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는 객관적인 눈을 잃었어. 내가 생각할 때 객관적인 눈과 그의 객관적인 눈은 다르겠지. 난 눈을 감았다. 듣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뭔가 또 듣지 않기 위해서 떠오르는 게 뭐야? 호수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 바람, 모터보트, 스키 이런 상상들을 해. 듣기 싫어서. 그래서 자기가 지금 듣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막 이상한 생각들을 하지. 아버지는 아들, 우리 아빠는 공장장이고 아들 나야. 이런 책 읽는 거 더 좋아했다. 월터 스콧이 인용된 것을 보다가 나는 웃었다. 그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혹사시키는 공장지들을 돌아보고 이 나라는 언제 폭발물로 지금 어떤 소설책의 내용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책을 읽으면서 이 서술자는 지금 뭔가 가치관 자체가 공장지대를 부정적으로 서술한 책을 보고 짜증내고 있다고. 소설가를 허풍쟁이 도학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이런 허풍쟁이 도학자는 그 시대에도 있었단 모양이네. 나하고 똑같은 상황이네. 다 미친 짓거리를 보였겠지.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공장을 만드는지 모르고. 그러나 결국에는 얘가 지금 듣지 않기 위해서 막 이 생각 저 생각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지섭이 뭐라고 그랬어? 그거 강요된 행위였다고 지섭이가 얘기했다. 그럼 나는 계속 지금 열받는 거지. 변호인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강요했느냐고 묻고 구체적으로 부탁했다. 얘들아 지금 이게 대화 내용이 계속 서술자의 서술로 간접 인용되고 있어요. 대화를 하고 있는데 대화 내용이 직접 인용되지 않고 있잖아. 이런 것들도 이제 봐야 되겠죠? 지섭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요. 지금 지섭이가 완전히 협박 당해가지고 강요된 행위 당해가지고 3남매가 우리 공장에 나가서 일해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난쟁이의 일가의 비문화적인 생활과 난쟁이의 부인이 써놓은 낡은 가계부.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자기네들의 생활과 자기들의 어떤 가계부 이런 것들을 증거물 같은 걸 갖고 왔나 봐. 난 너무 화가 나서 그의 말을 잘 들을 수가 없었다. 콩나물값, 소금값, 새우젓값, 두통, 치통 이런 것까지 막 읽어내려가더니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임금, 우리가 임금을 너무 조금 준다고, 그리고 노동력 재생산이 어렵다는 생활 상태, 그러니까 뭔가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 얘기했다. 물론 아버지를 정점으로 한 거대한 은간그룹의 부의 힘그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으로 계속해 받는 지원, 보호, 뛰어난 머리들로 구성된 고학력의 경영집단, 그들이 추구하는 저임금과 높은 이윤, 그래서 이제 누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인권훼손, 자연훼손, 거기다 신화훼손까지 들어야겠다. 지섭이라는 친구가 증언을 하는 내용이 우리 그 아버지, 은강그룹, 우리 집안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증언하고 있는 것을 서술자 나가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서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난쟁이 큰아들의 말, 난쟁이 큰아들이 지섭이구나. 슬픈 일이지만 정말 옳은 것이며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할 마음을 가졌던 것은 아버지가 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그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우리 아버지 은감, 지금 서술자의 아버지 은감그룹의 이제 사장 회장인 아버지를 억압의 중심 이라고 표현하고 있었대. 저 증인 한지섭이.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라고. 그러자 아버지가 산화회사 공장 종업원들에게 쓰는 억압은 언제나 돈, 생존비 또는 생활비와 상관이 돈 얘기를 계속 이제 우리가 돈을 조금 주고 지들을 억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따라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핍박. 자, 지금 한재섭이 얘기하는 억압은 경제적 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 그는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없고 그 억압을 정면으로 받는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저항권 행사를 우리가 안 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나 봐. 들을수록 화가 나는 말뿐이었다. 자, 그의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 최고의 악단은 우리다. 지금 입장이 완전히 반대의 입장이기 때문에 지섭이가 얘기하는 것에 이 서술자 나는 굉장히 화가 나고 있어. 우리를 되게 악당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잖아. 우리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파괴해버렸고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간적 생활을 할 권리를 빼앗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앉아서 화를 눌렀다. 여기까지죠. 5번 문제. 이건 내용에 대한 이해. 다작품의 내용에 대한 이해지. 1번. 재판 중에 눈을 감고 안락한 분위기의 풍경을 떠올렸지. 계속 지금 다 들을 수가 없어서 객관적인 눈을 잃은 저 한지섭의 증언을 듣기 힘들어서 호수의 물빛, 뜨거운 태양, 나무들풀, 바람, 모터보트 위의 스키 이런 것들 뭔가 아름다운 풍경들을 떠올렸지. 그러니까 1번은 맞다. 하지만 듣기 싫어서 내가 막 계속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엔 졌다 그랬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변호인과 지섭의 말을 다시 듣기 시작했다. 어디 부분이야? 궁금증 때문에 나는 졌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변호인과 지섭의 말을 다시 맞는 거죠. 나의 아버지는 내가 미래공학 경제사와 관련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다. 여기 아까 아버지는 아들이 이런 책을 읽는 이런 책이 뭐야? 미래공학과 경제사를 독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아버지가 좋아했다는 얘기가 있었죠. 한번 봤다. 5번. 변호인은 지섭이 특정 억압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추가적 설명을 요구했지. 억압. 변호인이 억압이란 말에 설명을 요구했다 그랬더니 억압이 뭐야? 경제적인 핍박을 의미한다고 지섭이 말했다 라고 했으니까 5번도 맞지. 4번은 그때까지 한 자신의 증언은 거짓이 없었다며 올라가 항변한다. 이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아. 답은 4번이겠죠. 6번. 봐봐. 재판에서 다루는 사건에 대해 지섭과 나의 그 입장이 완전 반대되잖아. 지섭은 강요된 행위였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는 계속 화가 나지. 1번 맞다. 2번. 저희들의 열악한 생활에 대해 나는 아버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지섭은 나의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죠. 계속 이 책임이 다 누구 때문이야. 그 중심에 누가 있어. 억압의 중심지에 바로 우리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쩔 수 없었다. 저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억압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아빠 책임이라고 계속 돌리고 있지. 3번. 우리가 누리는 생존에 대해 나는 남다른 노력과 자본 등을 통해 성취한 것으로. 그치, 남다른 노력과 자본. 앞에 부분에 있죠. 그치, 우리는 정말 남다르게 노력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런 자리까지 올라온 거야. 우리가 남다른 노력과 자기들은 죽어간다고 얘기했다. 지섭은 우리가 저임금, 높은 이윤을 추구하면서 인간, 자연 등을 훼손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산 공헌도에 못 미치는 임금도 조금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높은 이윤, 그러면서 인간도 훼손하고 자연도 훼손하고 신뢰의 훼손까지 우리가 한다고, 우리 대기업이 한다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으니까 6번에 3번 맞죠. 4번. 서로에 대해 나는 지섭이 재판의 사건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눈을 그들을 잃고 있어.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죠. 지섭은 내가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가 아니죠. 바보이든가 생존을 포기한 자는 어떤 사람이야? 저항권 행사를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바보고 그 사람은 생존을 포기한 자라고 지섭이가 얘기해줘. 나에 대해 얘기한 게 아니죠. 6번에 4번 적절하지 않고 5번.
서로에게 지금 나는 저희들이 불가능한 이상사회를 지향하고 행복을 그렇지. 거부한다면 언더리를 내고 그렇지. 걔네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 불가능해. 모두가 행복한 사회가 어딨어. 근데 걔네들은 그걸 원해. 지섭은 우리가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고 있다. 마지막에 나오네. 법 앞에 평등한 사람들을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했고 그 인간적인 생활 권리 빼앗았다라고 얘기했지 지섭이가. 그러니까 6번에 5번도 맞는 얘기. 정답은 4번이네요.